대선을 100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나흘째 호남 공약을 이어가며 경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에서 정권 교체 신호탄을 쏘겠다며 세종시에 제2의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2조 4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 사업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 참석해 양극화와 불평등, 분열 해소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또 세계 3대 요소 수출국인 오만의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 지원 외교도 펼쳤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 외통위가 주력했던 현안과 성과, 그리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박 5일간의 호남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선대위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들과 만나 지역 할당제와 청년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고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에 대해선 국민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후보. 소상공인과 학부모, 의료진 등 시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며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능한 민주당을,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최근의 성별 갈등은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며 지역과 연령, 성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금융, 청년 기본주택 도입 의지도 밝혔는데 낮은 청년 지지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첫 지역 선대위를 광주에서 출범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학생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고 전두환 씨의 자녀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환수를 위해 추징금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추징금도 공적 책무로 봐야 한다며 전 씨의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일각에서 소급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고 전남 영광 터미널 시장 상인들과 만남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호남 민생 탐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대선 100일을 앞둔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역대 대선의 승부처였던 충청 지역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이 충청에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겠다며 대선 승리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충청 대망론을 띄우며 2박 3일간의 충청 지역 방문에 나섰습니다. 선대위 가동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선택한 윤 후보는 충청의 아들을 앞세우며 정권 교체의 출발을 충청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부친의 고향이 공주라는 지역 연고를 강조하는 동시에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을 훑으면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윤 후보는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둘러본 후 세종시에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대전에 위치한 한전 원자력 연료를 찾아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도 펼쳤는데, 이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거론하며 이는 민주적 공당이 아닌 개인 사당을 만들겠다는 독재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추가 인선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오선의 조경태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튜류커바 디나 씨가 공동 선대위원장에 합류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는 여전히 불투명한데,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라며 김 전 위원장 영입을 위해서는 정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고, 사실상 원톱인 김병준 위원장은 전투 지휘 실적이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양당 체제의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모아 다음 달 말까지 3지대의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활용해 세계경제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야는 정부가 짠 604조 원 규모에서 약 2조 4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는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 4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 2일 법정 기일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인 21조 원 이상 발행이 가능하고 기재부와 협의도 끝났다며 야당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역화폐를 금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 발행해서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중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면서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민주당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두텁고 신속한 지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바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 매표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만 매몰되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해왔습니다. 다만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민주당 주장처럼 21조 원 이상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을 지나치게 늘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교 의원도 감액 규모가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예산 등과 연계돼 있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데,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의회연맹 IPU 총회에 참석해 양극화와 불평등, 분열 해소는 시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또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회 정상들과 회담하며 요소 협력을 요청하는 등 요소 확보를 위한 외교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스페인 마드리드 IPU 총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국 대표단을 대표해 총회 주제인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에 대한 연설에 나섰습니다. 박 의장은 정치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 국회의 극복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시대의 과제를 풀기 위해 올해 2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갈등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키지 딜 형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의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종전 선언에 대한 각국 의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국회 회담 회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취임 직후 북측 최고인민회 대표를 아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나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총회 기간 참석국 의회 정상들과 적극적인 양자회담을 갖고 국내 부족 사태를 불러온 요소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요소 지원 외교도 펼쳤습니다. 특히 세계 3대 요소 수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 마왈리 하원 의장과 만나 한국의 요소 수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오만의 협력을 촉구했고, 칼리드 의장은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 하원 의장에게도 요소 협력을 요청했는데 파우지아 의장은 회담 현장에서 곧바로 실무진에게 협력을 지시하며 적극적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지난 9월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쿠바의 페레스 고메스 국가평의회 국제교류위원장을 만나 쿠바가 북한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증진시킨다면 양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우즈베키스탄과 터키 의장, IPU 사무총장 등을 만난 데 이어 현지 시간으로 30일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바텟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최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에서도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면책 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해 일선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 등 물리력 행사의 경우 책임을 전부 져야 하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국회에서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대와 공권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면책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한해서라도 이런 사람 생명, 신체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경찰관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또 시민의 인권 침해 이런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굉장히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경찰이 강력하게 좀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시민을 제대로 지키라는 명령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보상금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가슴 속에 묻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4.3 유족들께도 다시 한번 너무 늦었다, 죄송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위에서는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과 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까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작년과 올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늘렸던 걸 법으로 정한 것으로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과 의왕,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5,900여 개 세대를 공급하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과 제일건설 컨소시엄 등이 선정됐다며 확정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9,400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집은 시세의 85%에서 95% 이하의 월세로 10년간 거주하다 사업 초기에 이미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만 35세 이하 청년 보좌역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 보좌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각 총괄본부 산하의 본부들에 배치돼 선거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청년국은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약속에 따라 청년 보좌역 모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6일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상부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퇴임 후 국민의힘 경선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여야 간사는 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네. 대선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생을 강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네.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경제를 살릴 적임자인지, 누가 민생에서 실력을 입증해 왔는지, 그래서 과연 누가 국민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지를 국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지방 일정에 나섰는데 충청 지역을 이제 꼽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제 충청 지역을 돌면서 민심 행보에 나섰는데요. 네. 윤 후보는 서울 출신이지만 이 부친이 충남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첫 지방 일정을 충청 지역으로 향하면서 이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중원 지역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첫 일정으로 충청 지역에 2박 3일 일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민생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했고 또 윤석열 후보는 충청 지역을 이제 공략하면서 이제 100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됐는데 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한번 꼽아볼까요? 네, 일단 먼저 2030 청년 표심을 누가 잡는지가 이번 대선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거대 양당의 세력 대결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 2030 세대가 이 승부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 공략에 모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청년층 표심 공략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후보는 선대위 전환 후에 첫 회의를 청년들과 했고 또 선대위 출범식도 청년 선대위를 가장 먼저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또 광주 지역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을 청년으로 채웠고 여기에는 만 18세의 고3 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 광주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청년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도 청년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 내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오늘 대전을 방문한 윤 후보는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이제 관전 포인트 살펴보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도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서 최대 쟁점 분야가 바로 부동산인데요. 네. 이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 부분은 같은데 이 후보는 정부 역할에, 윤 후보는 민간 역할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이 국민이 실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자신했는데요.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주택 100만 호를 비롯한 공공주도의 대규모 공급 정책을 펴면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세제 개편과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윤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50만 호를 공급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비롯한 임대차 3법을 개정해 집주인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면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최대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장동 개발 사건이 될 텐데 네, 여야 모두 그렇기 때문에 상대 당 후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잠깐 그 전에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야당은 처음부터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주장을 해왔었고 네. 여당은 이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를 내걸었다가 이번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다시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는데요. 네. 이 여야가 실무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지만 정작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냐 윤석열 후보냐 수사 범위를 놓고 이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 여야가 서로 대장동 관련 특검을 주장하겠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까지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특검 논의가 이루어져서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특검 임명상 통상 2주가 걸리고 수사팀 구성에 20일 정도 잡으면 아무리 빨라야 1월 중순 넘어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네.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이제 대선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제3지대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제3지대 움직임이 또 이번 대선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대선 후보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이 공통된 주장을 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론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의 대결이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제3지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각각의 정치 세력과 이념이 달라서 과연 연대를 할 수 있을지 또 누구로 후보를 단일화할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늘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사실상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이라면서 기득권 정치판을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면 셋이서 보자고 제안했는데요. 네. 이걸 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기득권을 깨자고 셋이서 보자면서도 나머지 두 후보를 기득권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 중심의 결국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또 이번 주에 심 후보와 안 후보가 만나서 공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3지대 빅텐트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D-100일 시점에서 유권자 표심 그리고 제3지대 변수 등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마지막 퍼즐은 이낙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안방 민심을 다 잡는 등 뒤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대선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랬던 만큼 이 후보의 이번 호남 일정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원 사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기대와 달리 두 사람의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90%가 넘는 몰표를 받아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인데요.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이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세력을 아직 흡수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인데요. 경선 이후 틀어진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측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표의 지원 사격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머지않아 이 전 대표의 화끈한 지원으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나와서 우리 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고, 최근에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오영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 되는 문제를 가지고 소통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로 극적인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보고 계시겠죠. 이재명 후보가 최근 이낙연계 오영훈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도 원팀 전략의 일환일 텐데요.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이 전 대표, 그의 등판은 과연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김종인, 돈 주고도 못 사는 소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갈등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끝내 무산되면서 윤석열 선대위는 사실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데 이어서 오늘 12월 6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키로 했는데요. 그동안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강조했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없는 선대위가 영 내키지 않은 걸까요? 김병준 원톱 체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거에서는 영역별로 지휘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 영입 과정은 꼭 영입하려는 사람들이 꼭 뭔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꼭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인데 프리미엄 다 얹어야 됩니다. 이제 그 전권을 드려야.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영입하기 위해선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상황이 좋으면 김종인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보 옆에 들러붙기 시작해 다툼을 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제야 후보 또는 대표가 엎드려 김 위원장을 모셔온다며 김 전 위원장 영입은 윤 후보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 중인 당대표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준 상임위원장 기자회견, 충청 2박 3일 일정 등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후보와 당대표 사이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당대표 패싱은 없다면서도 유세 일정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데에는 황당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선대위 구성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김 전 위원장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갈수록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지금 이 대표 전망은 과연 적중할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대위 구성 마무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윤석열 호. 사실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세우며 출범했지만 갖가지 마찰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네.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잡음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당 지도부 패싱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직속의 청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청년 몫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출범 직전까지도 이걸 알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언론에 나온 그대로 저는 당직 계통으로 사실상 보고받는 적은 없었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행사 이틀 전에 당직 계통 외로 통보를 받았고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선거 시작 단계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권 교체라는 일념하에 모였고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눈먼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앞을 보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일뿐만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 기자회견도 그렇고요. 또 충청 일정 등 이 대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들이 이어지면서 당이 진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네, 거듭해서 대표께서도 본인 SNS에도 올려주셨지만 대표와 후보 간의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표께서도 미디어 홍보 총괄을 제외한 전권을 김병준 위원장께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패싱이다 아니다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대위의 역할 맡은 사람은 누구든지 정권 교체라는 일념 하나로 뛰고 계시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께도 또 저희 선대위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원톱이 된 김종인 없는 선대위가 됐는데 오늘 본격 가동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끝내 결별한 것인지 아직도 이제 김종인 등판론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상징성이라든지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선거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신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는 선거 승패에 도움이 되는 것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정말 간절하고 또 지역 제가 다니다 보면은 국민들께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김병준 위원장 중심으로 선대위가 출발했고요. 제가 여기서 예측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어느 역할이든지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맡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무산된 그 배경을 두고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때문이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이렇게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식의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할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선대위가 꾸려지면 내외부적으로 혼선이 있어서 국민들께 일정 부분 걱정을 끼쳐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윤곽이 거의 잡힌 만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12월 6일 선대위 출범과 함께 어떤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외교라는 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고도의 지혜로운 행위가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좀 더 그런 멋진 활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직책이 있는데요. 국회 상임위를 진두지휘하고 때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입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연말 연초를 맞아 틈틈이 국회 상임위원장과 특별 대담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중진 이광재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몇 달 만에 또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 이제 드릴게요. 국회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의사봉을 잡으신 지 이제 약 석 달 정도 되신 거죠? 네네. 네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 중심을 잡아야 되는 아주 그 중책을 맡으셨는데 풍부한 외교 경험을 이제 갖고 계신 만큼 그야말로 이제 딱 맞는 자리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3개월 동안의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싸우지 않는 상임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1차 목표였고요. 아,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좁혀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그 동일한 컨센서스를 갖고 국가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여야가 따로 외교 전략을 가지면 우리 케네디 대통령이 사실 내치의 실패는 정권을 잃으면 그만이지만 외교의 실패는 나라의 존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여야의 컨센서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네. 쉽지만은 않아요. 네네. 여야의 합의. 네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 자리를 이어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감을 또 치르셨고요. 지금도 외통위원장으로서 아주 다방면에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외통위가 좀 주력했던 현안 그리고 성과를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 관리가 10년, 20년 백악관이나 미 상원을 출입을 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가 언론도 우리가 지금 백악관 출입 기자가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구글 만들어서 10년, 20년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새로운 외교의 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확실히 아는 우리가 외교의 틀을 짜자는 것이 여야의 좀 합의에 이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회 사랑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회계를 확실히 강화하자. 그 G7에서 G20 국가에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이 오게 되면 일로 초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야 의원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비공개 토론하고 라고 해서 컨센서스를 높여나가는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G7에 맞는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다부처와 해당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특파원을 한 10년, 20년 되는 체제를 만들려면 연합뉴스 예산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문광부 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BTS 같은 거기에 그거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학생이 1억 5천만 명쯤 되거든요. 이런 건 또 문광부의 일이기도 하고 교육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최초로 다부처의 기획관리실장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우리가 외교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학기술 외교는 과기부 기조실장,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와 문광부 이렇게 해서 다부처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주는 사상 초유의 일을 했는데 네.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부처 간의 컨센서스 합의도 또 도출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처간 칸막이가 제일 문제잖아요. 기술 전쟁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과학기술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 관리가 과학기술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과기부랑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네요. 네. 외통위 관련 이제 주요 현안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막바지에 이제 이르는 걸로 이제 전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난관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비핵화 조항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고 미중의 또 패권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일본의 반대 기류 같은 이게 난관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이 상황에 이 종전선언 문안 합의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결국 계기는 저는 베이징 올림픽 때 한번 계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북한도 결국은 바이든 정부랑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한번 회담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해놨는 게 그게 바이든 대통령 지켜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만나질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일 때가 제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되면 공화당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진보 보수가 엇갈리면서 한미 관계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 번에 더 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종전선언은 우리가 하긴 해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종전선언을. 근데 북한이 당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관계가 오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입구로 삼자는 게 정부 구상인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한반도라는 체스판에 을이 아닌 우리가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외통위의 지혜를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통위의 향후 구상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랑 다 합쳐가지고 영국이 됐잖아요. 네. 독일도 결국 프로이센이랑 이 독일이 통일됐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 아니에요? 일본도 그 전란의 시기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일본이 됐거든요. 네. 미국도 연방제니까 오늘날 미국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은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하나를 만드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나라의 운명이 생긴다는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럼 남북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도적 지원 문제. 근데 인도적 지원 문제는 사실 국내 국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기 대여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을 지원했거든요. 그때 경험을 빌려보면 우리가 그 인도적 지원 부분은 루즈벨트의 무기 대여법처럼 일종의 대여를 해준다. 언젠간 갚아라. 라고 하는 지혜. 그다음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체제의 안전성을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거. 그다음엔 비핵화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제 제재를 완화하는 건데 네. 그 분에서 저는 남북한 FTA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한미 FTA를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남북한 FTA를 합시다라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FTA가 뭐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북한 FTA를 하게 되면 결국 메이드인 그 북한에서 만든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서로 윈윈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임해야 우리가 체스판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꿈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네,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외통위의 이제 한반도 평화 구상까지 이제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이제 독도 방문을 트집 삼아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이제 불참하는 이런 외교적 결례를 범했는데 외통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제가 갖고 기본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비대가 있으니까 경찰청장이 방문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한미일이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일본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에 독도 방문을 핑계로 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참 적합하지 못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꼭 한국하고 일본하고 회담을 할 때 미국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세계화에 맞고 누가 더 보편적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 네. 그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때 그때 그 마크 램버트 우리가 그 전 주한 미 대사하고 자누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을 일본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다 같이 회담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회담을 계속해 보니까 한국의 입장이 맞다는 걸 미국이 알게 됐고
미국이 그 경제 제재를 하지 말라고 일본을 굉장히 압박을 세게 했는데 결국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이 한미일이 함께 만나서 했을 때 공정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위안부 문제를 한일 문제로 풀지 말고 사실 대만에도 있고 다른 나라도 많거든요. 이럴 때 국제사회 이제 우리 국력에 맞게 국제사회의 다양한 나라의 협력을 얻어서 유엔에서 정면 승부를 해서 당당한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현안들 외에도 외통위가 이번 그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한 2004년도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그다음에 뭐 펜타곤 다 갔었는데 그때 한 미국의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에 와서 다른 당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러면 다른 당이 와서 다른 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국 이러면 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갈 때는 우리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나 김부겸 다 여야를 섞어서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내치는 사실은 뭐냐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는 중국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야가 동수로 이사를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이번에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여야는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그래야 외교의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만들고 싶어요. 네, 네. 네,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경선 후보로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시국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바쁘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대선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호가 또 바다 위 오르게 되는데 민심의 바다를 또 잘 항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내려놓으셨잖아요. 네. 저는 빠르면 2주 뒤에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역전할 거라고 봅니다. 2주 후에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민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정치 보복을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결국 민생 문제가 결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과거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민생과 미래라는 문제, 그 경제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윤석열 후보는 저는 반사체이다. 이재명 후보는 발광체이다. 윤석열 후보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반사 심리가 어부바 지지도라고 저는 그러는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라는 것이 꼭 맞지는 않지만은 기존의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분인이라는 이 자본주의 자체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네. 마치 미국의 샌더스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밑바닥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생과 경제 행보를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저는 지지도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20, 30대는 편이 없잖아요. 우리 홍준표 후보를 봤을 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했던 우리가 모병제에 대한 과감한 생각, 그다음에 정시를 강화하는 거라고 해서 나는 다른 후보라도 좋은 정책이면 즉각 수용해 나가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도 역전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으로 봐서는 단순한 정권 재창출 의미 없죠. 그리고 단순한 정권 교체 의미가 없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정권이 나와야 전 미래로 가고 민생으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 상황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이제 선대위가 일단 가동을 했는데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빠진 상황에서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이 삼김 체제라고도 이제 뭐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삼김 체제를 두고 구태 세력의 이합 집산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건가요? 우리는 좀 미래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첫 선대위 할 때
그 강을 건너고 나면은 이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려야 신대륙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초재선 중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된다.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20, 30대는 완전히 신인류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옷도 안 입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 같은 데서만 이게 유니폼 입고 선거운동한다. 이게 뭐냐, 애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자기 색깔을 가지고 분명하게 새롭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차라리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난 너무나 그건 당연하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자꾸 이렇게 패싱되면 될수록 저는 점점 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떨어질 거다. 그리고 김종인 박사님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뭐 주접을 떤다는 얘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박사님으로서 나는 좀 원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좀 왜 윤석열 후보 영선이 되고 이준석 후보 영선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영선이 됐느냐. 국민들은 무능한 싸우는 여의도를 뒤집어 엎으라. 혁명을 하라고 지금 국민들은 요청하고 있는 건데 과거로 자꾸 가자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은 여의도를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에 다이너마이트 선대위가 있잖아요. 네. 다이너마이트가 해서 낡은 정치를 부셔버려야죠. 우리 2030 우리 강아랑 앵커 신인류인데 마지막 질문 드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외통위를 상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상원위원장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들어보고요. 네. 또 민주당 중진으로서 이번 대선 필승 전략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기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 아까 미국의 USCC처럼 여야가 동수로 만드는 국제 전략을 만드는 걸 꼭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확실히 국가 재정을 통해서 국가는 이제 집 그리고 보육과 교육 그리고 노후연금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나라를 만든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은 국가 부채가 높고 개인 부채가 적거든요. 우리는 국가 부채가 낮고 개인 부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집 문제, 보육, 교육 문제, 독일 같은 건 학비가 없잖아요. 연금을 주는데 우리는 집도 당신이 알아서 사야 되고 애들 공부도 국민이 알아서 해야 되고 연금도 본인이 벌어서 해야 되니까 국민의 삶이 고달픈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600조 예산을 쓰고 산하기관 600조, 1200조를 쓰고 국민연금, 교원공제, 군인공제 갖고 있는 돈이 2000조 원이거든요. 이제는 보육, 교육, 집, 노후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걸 확실하게 하고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디지털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요. 네. 지금 100만 명의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럼 우리가 전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바꿔야 되고 대학교 과를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각하는데 교육혁명을 이뤄가지고 많은 지금 기업에 가면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러고 대학교 가면 취직이 안 된다고 젊으니까 정말 힘들어 하는데 네. 아주 교육혁명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대적인 교육혁신을 하는 것. 또 하나는 국가의 돈 쓰는 방향을 이제는 보육과 교육, 주택, 연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개인의 운명도 좀 국민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왜 나라는 선진국인데 국민이 이렇게 살기 힘드냐? 왜냐하면 돈 쓰는 방법이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이제 어떻게 보내실 건지 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저희가 이제 이 사랑제를 이용해서 외국의 주요 인사가 오게 되면 비공개로 여야 어떤 의원이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CEO를 초청을 해놨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고 올 크리스마스를 한 3년 전부터 저작권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국가 예산을 넣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질 겁니다. 그거는 저와 민주당의 선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가 더 조용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네.
오늘 그 뉴스엔 파워 인터뷰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 외통위가 주력했던 현안과 성과 그리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남해안은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 최고 3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도에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7도로 출발해 한낮에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아침엔 더 추워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